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두입니다. 이번 영상은 믿음사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인데 약간 호불호 갈릴 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간은 없지만 인생은 폭풍우가 지나가길 바라는 것이 아닌 그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명문장이 떠오르는 책들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입니다. 이 책은 소제목인 모든 일을 위한 그러나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책, 여기서부터 제대로 취향 저격당했는데 이 책은 소설을 빙자한 고전적인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입니다. 책의 전후반적인 줄거리는 이 뒷표지에 실린 대로 30살에 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10년 동안 고독을 즐기면서 산 주인공 차라투스트라가 깨달음을 얻고 이걸 막 나누고 싶어가지고 산으로 다시 내려가서 전파를 하게 되고 여러 사람들과 여러 생명체들 만나면서 막 모험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다 읽고 돈키호테가 생각났습니다. 영웅 소설에 미쳐가지고 이제 자신이 기사라고 모험을 하는 돈키호테는 이제 끝내 제정신 차렸을 때 모두가 슬퍼했지만 이 책에서 나온 차라투스트라는 영원히 모험하는 탈 인간이 된 초인 같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좀 디즈니 프린세스들처럼 어디선가 거봐 내 말 맞지 하면서 즐겁게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처음 차라투스트라가 막 내 말 들어봐 하고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진리를 전파할 때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막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니까 마음에 상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한번 자신이 얻은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또다시 산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묘하게 돈키호테 첫 모험이 실패하고 이제 돈키호테가 다시 재모험하겠다고 나선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확실히 사람은 실패를 수능하느냐 극복하느냐에 따라 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부 읽다 보면 차라투스트라가 나름 설득을 당할까 혹은 무너질까 막 이런 긴장감이 있는 그런 소설이고요. 차라투스트라가 만약에 산 위에서 이미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서 만족을 했더라면 되게 재미가 없었을 텐데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몰락하는 걸 보면 이번 생이 어쩌면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 처음이 아닌 몇 번 반복적인 전생을 걸친 거고 그렇다면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번 생을 정말 후회 없이 보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차라투스트라가 삶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거듭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영원 불멸한 고전인 이유를 대략적으로만 알게 되었고요. 꽤 낭만적이기도 했던 그런 책입니다. 다음은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입니다. 이 책은 도피와 해방의 교과서라고 도입 부분에 나와 있는데 지드는 젊은 시절에 쓴 책이라 이 책만으로 자신을 판단하려고 하겠지만 이 책을 던지고 떠나라고 한 것처럼 지드 본인은 이 지상의 양식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저 읽는 독자에게 이 책 자체보다 독자 스스로와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에 흥미를 가지라고 하는데요. 화자가 그의 제자 나타나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형식이지만 읽다 보면 지드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의 향연입니다. 1장부터 신에게 벗어나라고 하는데 차라투스트라에서도 신은 죽었다고 하죠. 약간 두 책 다 인간 중심적인 그런 책인데 정체되어 멈춰있지 말고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좋았던 문장을 읽어보자면요. 저녁을 바라볼 때는 마치 하루가 거기서 죽어가듯이 아침을 바라볼 때는 마치 만물이 거기서 태어나듯이 그대의 눈에 비친 것이 순간마다 새롭기를 현재란 모든 것에 경탄하는 자이다. 그대 삶만이 유일한 재산, 삶의 가장 짧은 순간일지라도 죽음보다 강해서 죽음을 부정한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삶을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드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곳 풍경들을 편시 형식으로 기록해가지고 약간 글로 보는 유럽 여행 같은데 이게 글로 보니까 되게 대리만족이 안 되고 정말 실제로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책에서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 바닷가의 모래가 부드럽다는 것을 책에서만 읽기만 한다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맨발로 그것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감각으로 먼저 느껴보지 못한 일체의 지식은 고용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 이 책을 던져버리고 밖으로 나가라는 지드의 말이 자동 반사적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경험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자신의 한계를 가늠해 정하지 말라고 응원해주는 느낌이라 뭔가 막연한 두려움들을 타파해줘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역자분이 정말 고생 많이 한 것 같은 방대한 자료들 덕분에 주석을 보는 맛이 있습니다. 몇몇 숨은 의미를 지닌 문장들 아닌 뭐 생소한 용어들 볼 때마다 이거 주석 없었으면 진짜 이해 불가 수준의 책이라 이런 책 읽게 돼서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표지 보고 반했을 때 약간 난해함이 더 보였지만 이제 근래 다시 읽으니 좀 더 읽히는 부분이 생겨져서 좋았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헌정하는 말인데, 이 책을 읽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202페이지의 명문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촉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뮤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입니다. 이 책은 다 읽고 든 생각이 영특하다인데요. 보통 문학 작품들은 작가의 생각을 반영하지만 이 작품은 독자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즉, 독자가 이야기에 여러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의미를 해석해야만 하는데, 이런 독자 참여형은 타인의 의견을 나눠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다양한 만큼 의견도 해석도 다양해질 테니까요. 대략적인 줄거리는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에스트라 공이랑 블라디미르, 이 두 사람의 만담입니다. 약간 무한상사의 정과장과 박차장 같은 꽁트 맛이 있고요. 서로 자기 할 말만 하는데 이제 포조와 럭키라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가지고 이 4명의 대환장 토크쇼? 이런 게 열립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둘, 고도를 기다리지 않는 둘, 고도는 못 온다고 말하는 소년, 목매 자살하기 좋아 보이는 나무 등 되게 등장인물과 배경은 소 심플한데 그래서 의미 부여를 다양하게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고도를 삶이라고 생각했을 때 막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찾는 사람들이 욕설적이게도 되게 삶을 버거워하면서 계속해서 그 의미를 찾아올 때까지 막 기다리고 오히려 삶의 의미를 안 찾고 안 기다리고 막 그냥 순응하는 사람들이 더 삶을 실리적으로 보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모르기에 행복했던 아담과 이브가 이제 선악과 먹고 알을 깨달아 고통스럽지만 주체적인 그런 인간이 된 것처럼요. 그리고 이 책이 쓰여진 게 2차 대전 때라고 하니까 이제 또 고도를 전쟁의 끝인 종결로 의미를 부여하자면 올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종결을 바라는 사람들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통이 결국 미쳐버려서 무감해진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건 이 책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로 무엇을 포기할 수 없는지, 그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릴 것인지 한번 정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존버는 승리한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다음은 인레 케르테스의 운명입니다. 이 책도 코로나 격리 때 읽었는데 앞서 차라투스트라 다 읽고 난 뒤에 읽어서 진짜 빨리 읽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독성 저는 괜찮았고, 이 작가분의 특징은 기승전결해서 이 결 부분이 너무나도 큰 울림을 주는 약간 만루 혼론 같은 쾌감을 줍니다. 책의 전후반적인 줄거리는 제르지라는 유대인 소년의 강제 수용소 일지입니다. 그런데 강제 수용소 하면 너무 막 피폐하고 억압적이고 인권 말살된 그런 게 생각나고, 물론 실제로는 상상 이상으로 더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온갖 수모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면 쉽게 믿어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더러운 일들, 꽤 부당한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금전 문제들이죠.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하잖아요. 약간 월급 전까지는 빡침의 연속이지만 월급날 기분이 좋잖아요. 약간 말이 옆으로 샜는데 결국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하고 이 행복을 얻기 위해 기꺼이 불행을 감수하는 인간으로서 약간 한 개인의 운명은 타인의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닌 그 개인의 몫임을 잘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그렇게 쉽게 타인을 동정한다는 건 상당하게 오만한 그런 일임을 느꼈고, 누군가의 인생 스토리를 들었을 때 약간 부자였는데 더 큰 부자보다 빚쟁이였는데 부자 된 사람들이 더 드라마틱한 것처럼, 즉 비극이 섞여야 희극이 더 극적인 것처럼 한 사람이 도저히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의 삶을 지속해 가겠다는 각오는 되게 무한한 긍정성이랑 희망이 보여서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좋으면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약간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 책 뒤에 가장 비인간적인 공간 속에서 가장 존엄한 인간성에 대한 명징을 한 성찰, 이 한 문장이 이 책을 다 요약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절은 운명의 후속작이라고 해서 읽어봤는데, 운명 읽고 좋았던 그 기분으로 앞부분을 버틴 책입니다. 이 책 역시 마지막 결 부분이 진짜 찐하게 좋았고요. 이 작가님은 뒷심을 길러주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1장의 시작이 157쪽부터거든요. 그럼 앞에는 뭔 내용이냐 하면 이 책 뒤에 소개가 쫙 되어 있습니다.
초반에 등장 인물과 그 인물의 상황 배경을 아주 꼼꼼하게 묘사해서 질릴 정도인데, 가령 주인공은 노 작가이고 글쓰기 전 루틴이 있고 어떤 공간에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성향인지, 현재 글이 써지지 않아 과거 출판사에서 거절당한 원고를 펼쳐서 이제 노인의 과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약간 한 사람을 이렇게 촘촘히 보여줄 거 다 보여줘도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알 수 없다는 점이 남을 가볍게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할 뿐더러 타인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러지거나 타인의 말을 막 담아둘 필요도 없다는 것도, 결국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몫이니 타인이 아닌 자신이 개척해 가야 함을 표현한 것으로 저는 느껴졌는데요. 해설에서 앞에 너무 잘 안 읽히면 157쪽부터 읽으라고 하는데 진짜 1장부터 다시 술술술 넘어갑니다. 본격적인 좌절이란 소설의 시작으로 퀴빗이라는 주인공은 현재 소설가로서 뭘 써야 할지 막막해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비행기 타고 여행 가기로 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작가로서 자신이 어떤 글을 쓸지 이제 정해지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는데, 마지막 9장 이제 끝마치자라는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시시포스 신화가 나오는데 이 신화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해설에서 헝가리어로 퀴빗이는 돌, 시클러이는 바위, 베르그는 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알고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해봅니다. 이렇게 빡센 책을 끝까지 완독할 수 있었던 건 역자님의 번역과 해설 덕분이라 이 책 역시 그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고 싶고, 저마다 운명은 다르게 참 다채로운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들을 읽기 전에는 행복과 불행은 겹쳐지지 않는 일직선의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어쩌면 원의 개념으로 한없이 좋은 일도 한없이 나쁜 일도 없이 돌고 도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이 책은 정말 독특한 형식을 가진 책인데 읽기가 수월하고요. 이색적이면 약간 헤매는 편인데 이 책은 홀려보게 되더라고요. 1장 크리스마스 파이부터 이제 12월 호두 소스를 끼얹은 칠레고추 요리까지 총 12달 동안 독특한 요리들을 만드는 주인공 티타의 삶을 조리하는데, 시작부터 티타는 삶의 즐거움이랑 먹는 즐거움을 혼동하고 기쁨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을 구별 못하는 그런 순둥이로 나오는데, 티타네 집안은 막내딸이 죽을 때까지 엄마를 부양한다는 법이 있어서 결혼을 못해요. 그래서 남친 페드로가 티타에게 청혼을 했지만 티타의 엄마가 막 결사 반대를 하더니, 그렇게 결혼이 중요한 거면 티타의 언니 로사 오라랑 결혼을 하라고 막장을 시전하는데, 근데 페드로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티타의 곁에 머물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개막장이지 싶었는데 그나마 티타는 이제 형부 될 사람을 계속 사랑하는 건 말도 안 되니까 단념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1장부터 이러니까 와, 정말 이 책 뭐지 싶었습니다. 진짜 계속 마라맛 전개인데 후반에 되게 달달한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소스인남 존이 등장해서 막 당신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단지 당신은 내 곁에서 행복할 거라는 그 확신만 당신에게 주고 싶다고 이러는데, 와, 멘트 무슨 일이에요. 당장 결혼 갈겨야죠. 앞으로 미래에 제가 누구 고백 혼내줄 때 이 멘트 쓰려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책의 등장인물이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현실적인데 상황이나 요리들은 다양하게 환상적이라서 정말 독특한 전개가 펼쳐집니다. 티타가 강제 독박 부양 그 말도 안 되는 부조리를 어찌 타파할까 궁금해져서 끝까지 읽게 되는 마력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결말을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 존버는 승리하구나 싶은, 보는 제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이라고 하기엔 너무 한 찰나이지 않나 싶어서 약간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제 티타 입장에서는 막 불꽃놀이 같은 그런 해피엔딩이니 참 오묘한 매력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소개한 책들의 난이도는 평소와 달리 좀 거꾸로 어려웠다고 느낀 것부터 소개를 쪼르륵 해봤는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